네, 목요일입니다. 법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전혀 이해 못하는구나. 뭘 이해되는데? 뭘? 왜 맨날 나만 이해되는데 왜? 넌 내 맘 알아? 나도 회사 생활 지쳐. 집에 와서 마음 편히 쉬고 싶고 내일을 버틸 수 있는 힘도 없고 싶고 그래. 근데 이게 뭐야? 회사보다 집이 더 지쳐. 고객보다 마누라 상대하는 게 더 어려워, 젠장. 넌 너만 힘든 줄 알지? 너라는 사람 나도 있어. 왜 이래? 예, 갑자기 웬 드라마인가 이렇게 놀라셨을 텐데 오늘 법설의 주제는 사랑과 전쟁입니다. 오늘도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좀 색다른 시도를 해봤습니다. 홍상수 감독이 청구한 이혼 소송이 내일 결론이 나지요. 지금 처음에 그 연인 관계가 김민희 씨와 밝혀진 이후로부터 상당히 많은 그런 화제를 뿌렸었는데 선고 결과에 앞서서 이 홍상수 감독이 얘기한 주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이 주장은 타당한 겁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사유를 법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신의 부모님들에게 잘못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명확한 것, 혹은 자신을 폭행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혹은 뭐 유기했다거나.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애매한 조항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홍상수 감독이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선 첫째는 부정한 행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근데 이거는 홍상수 감독 스스로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한 행위, 즉 김민희라는 여배우와의 부정한 관계를 이유로 내세운다면 우리나라 그동안의 그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봐서는 이혼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는 그 유책 배우자로서 금방 8이었습니까? 네, 무슨 날벌레가 다녔어요. 죄송합니다. 예, 그 유책 배우자는 그 축출 이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한 예전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 판례 이후로 한 번도 이게 깨진 적이 없었죠. 그래서 안 되지만 지금 홍상수 감독이 주장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근데 그렇다면 이게 바로 파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나와 나를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뭐 나의 배우자, 현재 배우자 사이에는 이미 혼인 생활이 파탄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혼인이나 이혼과 관련해서 파탄주의를 채택한다면 홍 감독 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얼마 전 대법원에서 2015년도인가요? 그때 전원합의체 판결이 났었죠. 아직까지는 유책주의다. 즉 유책 배우자는 혼인을 계속하려고 하는 상대방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최태원 회장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최 회장에 대한 이혼 소송 전망도 그렇게 같이 보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그 최태원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씨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홍상수 감독의 부인도 역시 우리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건의 공통점은 다 이혼을 청구한 사람이 유책 배우자인 남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의 가정사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법원에서는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오로지 보복 감정 때문이다. 보복 감정가 오기 때문이라는 그런 것이 입증이 되지 않는 한은 이혼을 안 시켜주겠다는 입장이죠. 그렇다면 홍상수 감독의 부인이 오로지 보복 감정 때문에 이혼 안 하겠다고 버티는 건지, 또 최태원 회장의 부인이 역시 같은 패턴을 취하고 있는 건지를 확인이 돼야만 되는데요. 지금까지 그 이혼과 관련된 소식이 들려온 것에 의하면 아직까지 그런 건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서 어쩌면 1심 판결에서는 좀 유책주의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지금 많은 법조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TV에서도 뭐 드라마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대사 중에 누가 이혼해 준대? 누구 좋으라고? 절대로 그렇게 못해. 그렇죠. 바로 그게 바로 보복 감정가 오기 때문에 이혼 안 하겠다라는 것의 전형적인 것인데요. 우리는 이제 그런 말 플러스
실제 그 사람의 행동도 봅니다. 네. 그래서 예컨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혹은 또 그 남편이나 뭐 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뭔가 혹은 더 열심히 한 뭐가 있으면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복 감정을 잘 인정해주지 않죠. 가려내기가 상당히 어렵겠군요. 맞습니다. 예. 2015년도에 유책주의를 다시 한번 대법원이 지지하면서 하지만 하급심에서는 점점 그 파탄주의가 타당하다는 내용이 그 선고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가정법원 사건을 하다 보면요, 판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조정을 권하면서 네. 어차피 내가 여기서 이혼을 안 시켜준다라고 해도 두 분이 같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판결로 쓰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서 쓸 법리상으로 조금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를 거스릴 수는 없으니까 좀 예. 불편하니까 네. 조정으로 합시다. 이게 이제 네. 판사님의 생각이고 또 하나 그렇군요. 조정으로 할 때는 이유로 구구절절하게 안 써도 되니까. 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어차피 파탄난 관계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이렇게 억지로 둘 보고 같이 살으라고 한다고 해서 과연 살겠는가 예. 이 얘기였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는 기각으로 끝이 나게 되죠. 예.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그 중세 시대 유럽에서 교회에서 왕에게 이혼을 허락하지 않아서 천일의 애니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듯이 예. 그 약간 편법을 써가지고 왕이 새로운 왕비를 맞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런 역사를 배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교회가 남의 가정사를 간섭하는가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죠. 요즘에 이혼 사건과 관련해서 왜 판사들이 우리 집의 가정생활을 좌지우지하나? 우린 이미 끝났는데 이런 얘기가 요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번 2015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7대6으로 아슬아슬하게 안 됐지만 그렇습니다. 어쩌면 만약에 이게 대법원까지 간다면 앞으로 또다시 바뀔 가능성은 좀 남아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면 위자료를 많이 주는 쪽으로 가자. 이게 아. 지금 법조계 분위기죠. 그렇군요. 2015년도에 일단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나왔습니다만 이 홍상수 감독 사건도 결국 대법원으로 가겠죠. 만약에 1심에서 홍상수 감독이 이기더라도 2심, 3심까지 예. 가겠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못 받아들일 테니까. 그렇군요. 또 1심에서 홍상수 감독이 지더라도 당연히 홍상수 감독은 계속해서 2심, 3심 가겠죠. 그러니까 네. 이건 대법원 가야지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대법관 구성이 요즘은 좀 진보적이다. 진보적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어서 이번에 또 사건이 상고된다면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겠나요?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맡은 사건 중에 하나가요. 그 35년 정도 별거를 한 부부가 있는데요. 예. 실제 결혼 생활 유지한 거는 3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아, 그 사이에 아이가 2명 있었지만 네. 어쨌든 남편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집을 나갔고요. 그 집을 나가게 된 원인은 부인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을 나갔고 그 이후에 그 원 부인과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생활비를 보내줬다. 예. 그런 과정 중에 본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살림을 차렸습니다. 네. 말하자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남편은 유책 배우자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이 유책 배우자가 35년 정도 그 별거를 하면서도 이혼 청구를 못 하고 있다가 네. 2016년도 경에 이혼 청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법원에서는 파탄은 아직 안 났다. 너는 끝까지 얘랑 살아라.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이 반격을 하죠. 부양료를 내놔라. 네. 근데 사실 그때까지 부양료를 거의 대부분 10억 정도 이제 넘게 지급을 해왔고 사실은 그 상황에서도 이미 2016년도에도 이미 그 장성한 그 사건 본위들, 그러니까 자식들은 다 장성해서 네. 결혼까지 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이혼을 안 해야 될 이유가 사실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그 사건에서 부양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혼인이 해소될 때까지 150만 원씩 줘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남편 쪽 입장에서 보자면 예. 그동안 계속해서 부양료 줬고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제 이혼이 될지 모르는데 150만 원씩 줘야 되고 이미 아이들은 다 장성했고 우리는 더 60이 다 되어 가고 있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이런 푸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혼 소송을 선고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또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네. 것과 같은 종류의 법리적 다툼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상당히 좀 어떻게 결과론적으로는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예. 좀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또 이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자면 하지만 저는 남편 쪽이기 때문에 지금 불합리하다고 느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지만 예. 어쨌든 그거는 남의 가정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세세히 말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간 좀 우리가 이제 그래서 법조인들이 파탄주의가 사실상 이어지고 있는데 왜 굳이 형식적으로 유책주의를 하느냐. 예전에 유책주의를 인정한 것은 축출이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요즘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가정법원에서 판결의 기준으로 하는 것 중에 또 사건 본인의 행복 그렇죠. 이런 내용을 또 중요하게 근데 두는데 사건 본인이 미성년자일 때 그런 말이 들어가지만 지금 현재 그 자녀들은 모두 장성해서 아주 전문직으로서 매우 잘 살고 있어요. 결혼도 했고.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라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법원에서 이혼을 안 시켜준다는 건 좀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 게다가 예. 그 여성분은 오히려 더 잘 삽니다. 그렇습니까? 돈도 많고. 근데 이 남편은 그 부양료를 계속 지급해왔던 남편은 예. 돈이 없어요. 게다가 생활 무능력자예요. 그리고 이 남편이 물론 유책 배우자이긴 하지만 새로운 부인과 낳은 자식들이 있어요. 네. 그럼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음. 사실 그들에 대해서도 뭔가 좀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하여간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가혹한 형벌이라고도 그렇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사람은 특히 신용불량자로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건데 상대방 여성분은 사실은 돈도 훨씬 많으시고 예. 근데 그들이 원래 살게끔 해줬던 그 집을 아버지 집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집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어요. 이 아들이 남편이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의뢰인께서 화이팅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네. 다음 소재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검찰로는 일단 뭐 송치가 됐습니다. 네. 고유정 씨, 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 지금 피의자죠. 네. 검찰에서 변호사께서는 의붓 아들 사망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처음 주장을 하셨었죠.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건 고유정 씨의 전 남편 살해 사건에서 경찰이 밝혀낸 게 몇 가지 안 돼요. 네. 근데 밝혀낸 것 중에 하나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사실 오리무중입니다만은 경찰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프로파일러 투입해서 얘기하는 거는 전 남편과 사이에 면접교섭권, 아들과 관련된 면접교섭권 다툼이 있었었고 네. 그 과정 중에서 이 고유정이 재혼한 현 남편과의 그런 행복한 결혼 생활이 전 남편이 그 원래 그 낳았던 아들에 대한 면접 교섭을 활발히 하게 되면 네. 깨질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사실 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인 것 같다 이렇게 경찰이 예.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고유정은 새로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완벽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모두 다 제거하고 싶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 중에서 본인 쪽에서의 그 제거 대상은 전 남편이 되겠지만 네. 현재 결혼한 새로운 남편 쪽에서의 또 자신의 결혼 생활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는 예. 그 현 남편과 현 남편의 전처 사이에 낳은 아이가 아니었을까. 특히 이제 그동안 알려진 바로는 그 현 남편의 전처에게서 아이가 자라고 있다가 잠깐 며칠 아버지 집에 다니러 왔다가 아들이 질식해서 숨진 네. 것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고유정의 현 남편의 전처가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그 아이를 본가, 그러니까 현 남편의 본가에서 키워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현 남편이 고유정에게 나 내 아이 데려와서 키우고 싶다. 네. 나랑 같이 살게 해달라라고 했고 고유정이 알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고유정 입장에서는 알았다고 했지만 어쨌든 새로운 아이가 끼어들므로 인해서 자신은 특히 자기 자식은 친정에 맡겨놓고 자기가 키우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상당히 불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전 남편과의 아이를 안 키우는 이유는 현 남편과의 관계 생활이 불편할까 봐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아이가 아버지 집에 온 지 이틀 만에 죽었고 그 아이는 특히 우리나라 나이로 5살 정도 되는 아이인데 네. 아버지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 다리가 아이에 얹어져 있고 아이가 죽었다. 그래서 아이가 질식한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아이는 뭐 약물인 적도 없고 아무런 외상이 없었다. 이제 이거니까 그 패턴이 사실은 조금 그 자신의 결혼 생활을 방해하면 요소를 제거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또 하나는 고유정의 그런 그 좀 침착하면서도 계획적인 성격.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4살, 5살 된 아이가 아버지가 다리에 얹어놨다고 해서 몸을 비틀지 않고 얌전히 자다가 그대로 세상을 그렇죠. 떠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특히 아버지, 현 남편은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네. 그리고 특히 전 남편의 사인과 관련해서 수면제 성분 졸피뎀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혹시라도 제 네. 생각에 현 남편에게 수면제 같은 거를 먹이고 잠을 자게 한 다음에 네. 따로 방을 썼기 때문에 사실은 고유정이
의심을 받지 않았지만 예. 혹시라도 자기 결혼 생활을 방해한 요소로서 이 아이를 생각하고 했던 게 아닐까. 예. 게다가 고유정은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약간 이중적인 성격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동생들은 고유정이 상당히 배려적이고 뭐 그랬다고 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웃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 피해자 쪽인 전 남편 쪽의 집에서는 아니었다. 완전 반대를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네. 그렇다면 고유정이 현 남편에게 아이를 키우겠다고 말한 것도 사실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실제 마음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는 좀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아이의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도 지금 뭐 수사에 착수했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가 있고, 그 사망 배경 전 남편 같은 경우도 이 체격 차이가 현격하게 나죠. 180에 80이었고 남편은 그리고 이 160에? 고유정은 160에 50kg 네. 이 정도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 것이냐. 그 공범이 참 의심이 됐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경찰에서도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밝혀낸 게 진짜 없다니까요. 공범 아닌 것 같다, 단독범행인 것 같다라고 네. 말해놓고도 처음에는 약물 검사했더니 아무것도 안 나온 것으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미스테리를 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두 번째 검사를 이제 혈흔 네. 이불에 묻어 있는 혈흔을 찾아가지고 검사 의뢰했더니 이제 거기 나왔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 아마도 우리가 추정컨대는 그런 그 반수면 상태 내지는 남편이 이제 의식을 좀 잃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예. 본인이 미리 구입했던 흉기를 이용해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특히 그 이후에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이 매우 잔혹한 것으로 좀 알려져 그렇습니다. 있어서 네.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방송국에서도 이걸 입으로 내놓고 말을 못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고유정이가 지금 경찰이나 검찰 쪽에 가서도 거의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은 결과론적으로는 공범이 있다면 CCTV 같은 거에 잡혔을 가능성은 사실 있는데 네. 물론 그 무인 펜션에 CCTV는 없겠지만 근데 그런 정황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은 걸 봐서는 아마도 단독범행인 것 같고 예. 또 그 단독범행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체격 차이나 힘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것이다. 그렇군요. 이 정도로 추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고유정 사건에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 질문을 꼭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새로 재혼한 남편에 대한 그 고유정의 마음은 사랑입니까? 제가 뭐 고유정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2017년도에 이혼하고 2017년도에 재혼했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이혼하고 재혼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엄청나게 지금 빨리 결혼을 다시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외롭거나 혼자 살거나 이런 거를 좀 못 견디는 성격이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예. 그리고 특히 그 다른 그러니까 이혼 사유 중에 뭐 고유정의 외도 이런 게 사실 나와 있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남편이 고유정이 폭언 폭행을 못 견뎌했고 아이 앞에서도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이혼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고유정이 외도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같은 연도에 이혼과 재혼을 만약에 같이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상당히 애정을 갈구하는 성격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 애정을 갈구하는 성격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예전 남편과의 관계는 깨졌더라도 새로운 남편과의 관계는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같은 게 사실은 있을 가능성이 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강박관념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현 남편에 대해서 전 남편이 등장하거나 아이를 이유로 해서 자꾸 나타나는 거는 싫어했을 것이고 예. 또 현 남편의 아들인 의붓아들의 존재도 사실은 매우 거슬렸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거를 겉으로는 말을 못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지금 범죄 심리학자들은 뭐 사이코패스는 아니라는 경찰의 주장이 맞다면 경계성 인격 장애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네. 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자기애의 변형된 형태 지금 현재 남편과의 관계가 그런 것으로 지금 추측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박상희 법무부 장관 얘기 좀 하죠. 어제 나홀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과거에 대해서 과거사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활동을 종결하면서 브리핑을 하는 상황에서 과거를 묻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기자들이 다 나갔습니다만 혼자 거기서 발표를 하셨죠. 여러 가지 그 비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A라고 하는 행동을 했을 때 B라는 결과가 예상이 되죠. 또 C라고 하는 행위를 했을 때 D라는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A를 선택하느냐, C를 선택하느냐, 그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B와 D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냐,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좋으냐, 이걸 가지고 선택한다는 거죠. 박상기 장관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네. 모든 기자들을 불러다 놓고 자신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쏟아지는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기자회견 할 때 뭐 초창기 때는 욕은 안 먹겠지만 답변하기가 좀 불편하고 제대로 못하면 또 사실 그에 대한 후폭풍이라고 하는 게 상당하겠죠. 네.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A와 B의 관계라면 어제처럼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서도 질문 안 받겠다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됩니까? 기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 비난을 하겠죠. 예. 그럼 그 비난을 듣는 게 낫다. 오히려 질문을 해서 대답을 못하면서 쩌쩌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한 거겠죠. 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뭐 자청했지만 질문 안 받는다고 하니까 기자단에서 우리 그러면 안 가겠다 보이콧을 했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새로운 선택지 E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기자회견을 취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 근데 기자회견을 유지했죠. 기자회견 하면 아무도 안 나타날 거 뻔하죠, 결과가. 네. 그리고 기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와 관련된 질문을 받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그런 식으로 그냥 나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냐? 상당히 이 진상조사단을 운영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었었고 네. 법무부하고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었고 음. 본인이 여러 가지로 힘들었다는 걸 나타내는 거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정당했느냐 공직자로서 이런 얘기는 좀 정당하지 많이 않습니다. 나오겠습니다. 제가 예, 봤을 예. 때는 매우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 자료를 봐라 거기 다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료에도 별 내용 없었습니다. 대변인이 카톡 문자로 그렇게 보냈죠. 예. 왜 제대로 된 질문이나 응답을 못 받고 이렇게 하느냐. 네. 그랬더니 대변인이 카톡 문자로 자료에 다 나와 있다. 그래서 기자들이 우리가 바보냐? 여기 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사실 그래서 어제 보이콧 사태가 나타난 거고 어제 있었던 기자 한두 명은 KTV인가요? 그 정책 관련된 그쪽 기자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법설 노영희 변호사와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저희가 꽉 채웠으면 6월 6일 날까지 했으면 오늘이 꼭 20회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동안 너무 감사를 드렸고 오늘 유난히 그 아주 열변을 토하셨는데 이런 열변을 당분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좀 가슴이 좀 아픕니다. 우리 최 부장님이 뉴스카페 이름 뉴스리듬으로 바꿨죠? 예. 뉴스리듬을 전격적으로 맡아서 하신 것들 축하드리고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꼭 불러주십시오. 예, 하여간 리듬감 있는 뉴스 전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뉴스를 다루다 보면 사회가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는가라는 자문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균형을 잡고 합당하게 행동하는 방법, 그런 노력, 이것은 전문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견지해야 될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지는 목요일입니다.